이하 진행은 좌장이신 배경환 교수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참 날씨가 이렇게 추워가지고, 근데 아까 제가 저기 서서 해보니까 아랫도리에 바람이 찬바람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이쪽 앞쪽도 계속 좀 추우신 것 같아요. 워낙 공간이 넓고 또 계신 분들은 숫자는 적고 이러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하튼 좀 발표는 또 성의껏 하셔야 되지만 또 추위를 고려해서 또 요령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의껏 요령껏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참 김기용 학술대회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인적인 그런 연구 과정을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사실은 오늘의 본론은 이 손예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년대 중반 이후에 김기용 선생이 북경으로 가신 이후에 활동상 또 인맥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향후 연구들이 촉망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번 학술대회가 어떻게 급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글 쓸 시간이 참 촉박했습니다. 그런 점들은 좀 양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은 김종구 교수님 또 김성원 선생님 두 분께서 또 맡아주시겠습니다. 우선 선생님 발표를 듣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보고 네. 할까요? 벗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소개받은 손여몽이라고 합니다. 예. 일단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일단 중국에서 왔고요. 말투는 좀 이상합니다. 예. 여기저기 사투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이제 연락 받고 이제 글을 쓰겠다고 하긴 했지만은 사실은 시간도 촉박하고 좀 주제를 잡는데 조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관심 좀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그래서 글을 좀 구성을 해봤는데, 저는 원래 이제 베이징 북경 지역 전공을 했습니다. 한인 사회 독립운동. 그래서 선생님은 아까 말씀하신 걸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이 초기에 김규영 선생님 이 활동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건드는 건 낫겠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희 전공 분야 북경을 제안시켜서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옛물 관계를 통해서 본 건데,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김규영 선생님은 거의 독립운동 단체에 관여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체를 보면은 뭐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인물 관계를 통해서 보면은 뭐가 좀 보이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주제를 좀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한 20년대 중후반을 중심으로 한번 볼까, 특히 박용만하고의 관계 좀 추적해 볼까 생각을 했고요. 지금 이제 발제문 15조 보시면 목차에서는 뒷부분 해당되죠.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김규현 선생님은 이제 베이징에서 활동한 것은 20년대 후반뿐만 아니라 1916년에 처음으로 베이징에 가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자료가 남아 있어요. 선형 연구에서는 다 조금씩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의외로 1916년 7월부터 한 12월까지 베이징에 머무르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미 공개된 자료 외에도 제가 하나 더 찾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분석해 보니까 잠시 베이징에 활동했지만은 그 활동은 의미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제 발표문에 머리말 빼고 2장에서 제가 조금 적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중심으로 제가 말씀 좀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뒤에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발표문 16쪽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그림 두 개 있는데 그 그림에 바로 그 자료의 사진인데 그 자료 사진 중에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괜찮은 내용을 조금 이제 찾아내는데 여기 16쪽에 이제 2장의 아래 부분을 보시면은 이 1916년 7월 하순에 이 김규영 선생님이 이제 처음 베이징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그 뒤에 행적 이제 들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의 이제 첩보 자료인데 첩보 자료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건 여기 왼쪽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영어로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다 보실 필요가 없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이름 등장하는데 그 이름 중에서는 긴 보 이렇게 돼 있어요. 영문으로. 그래서 국내관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김복이란 것은 누가 봐도 김복 선생님 얘기한 것 같아요. 그 자료에 제가 주목을 좀 해봤는데 결국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걸 연결시켜서 그리고 이미 공개된 자료를 한번 더 들여다보면은 그 앞뒤 맥락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좀 드러나 있어요. 처음에는 이 정보를 접했을 때는 이 김복이라는 사람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추측을 하고 그러니까 저거 찾아내기 위해서는 일본 쪽에서 밀증을 풀어가지고 굉장히 조사를 했습니다. 결국은 찾아냈어요. 그거 바로 김복 선생님. 그리고 나서 김복 선생님 바로 누구냐? 김규경이다. 그래서 김규경에 관한 디테일한 정보를 이제 조사하게 낸 거죠. 그거 바로 이게 독일 사람하고 같이 이제 연합해서 그 계획하는 거죠. 그거 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음모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음모 사건 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규영의 옛날 그 행적들 다 포착된 거죠. 다시 말하면은 그때부터 신상이 완전 노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의 큰 의미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결국은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는 누구냐면은 이제 그 당시에 독일 공사관에서 제시한 자료예요. 이 자료를 가지고 일본 영사관에 가요. 일본 영사관한테 이런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이거 하고 있으니까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베이징에 있는 사람들 사사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관련 있는 사람, 발음 비슷한 사람, 그리고 혐의 있는 사람 다 조사를 해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이 사건 때문에 베이징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신상 노출됐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제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제 발표문에 16쪽부터 18쪽 그리고 19쪽 그리고 20쪽 걸쳐서 제가 이렇게 설명 좀 해봤습니다. 여기 축구 하니까 그래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알겠는데 결국은 20쪽에 한번 보시면은 위에서 두 번째 단락 되겠죠. 2장의 마무리 부분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번 사건 때문에 중국 광주로 망명한 뒤에 행방에 감춰진 이 김규영은 다시 일제의 감시망에 폭착되었습니다. 그 뒤부터는 거의 일수족에 결국 일제 감시를 받게 되었고요. 이전처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일본 측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변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변명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우리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영향은 나중에 상하에서 임시정부 수립됐을 때도 그거 참여하지 못했는데도 연결되지 않으나 하는 생각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는 김규영은 1916년 12월 중순까지 베이징에 머물러 있었다는 그런 내용도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첨보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구체적 내용을 한번 더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겠는데 3장으로는 이제 최종적으로 저는 베이징에서 김규영의 활동을 살펴보려고 하지만은 그러면은 20년대 초에 왜 베이징에 왔는지 가는지에 대해서도 더 궁금해하고도 고민해야죠. 그래서 3장은 바로 베이징으로 가는 배경하고 동기로 해서 상하이에서 활동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바로 20쪽에 한번 보시면은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통해서 볼 때는 김규영의 임정 수립 참여하거나 임정이나 임정과 관련되어 있는 조직에서는 무슨 지책을 맡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우선 만약에 그 당시에 임시정부 수립됐을 당시에 상하이에 있었는데도 참여를 하지 않았다면은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선 그는 한국 독립운동 세력 사이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규영 선생님 같은 경우 누구보다도 일찍부터 중국 혁명 인사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었죠. 그런데 반대로 하면은 저쪽하고 친하게 지나면 이쪽하고 소홀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913년, 12년, 13년쯤에 상해에서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뭐 동제사라든지 이런 단체를 만들었을 때는 그러면은 김규영 선생님 뭐 하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자 신라혁명 성공하면서 신라혁명이 그 혁명가들하고가 같이 일하면서 혁명 정부에서 군 정부에서도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해의 현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김규영 선생님 같은 경우 중국 혁명에 남다른 열의를 보였어요. 왜 그랬을까? 그가 일찍부터 한국만의 힘으로 독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중국 혁명 성공을 한국이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민들, 한국 사람들만 만든 단체에는 참여하지 않고 별로 관심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중국 혁명 지사들하고 요대 관계를 형성했지만은 초창기부터 한국 독립운동가들 관계를 그렇게 밀접하게 만들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은 그 연장선에서는 임시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할 수도 있겠죠. 물론 본인이 관심도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조 두 번째 단락은 사실 이게 직접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지만은 활동을 추측해 보면은 연속성에서 한번 보면은 바로 파리 강화회의에 관한 논의인데 지금 대부분 이제 일본 자료에서는 김복이란 이름 등장합니다. 그런데 파리 강화회의에 관한 연구에서는 김규영 선생님 형적 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않았다. 이게 첨부 자료의 오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자료를 보시면 이게 사진 하나 있죠. 김복이라고 해서 출신지는 또 충북 출신이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한 오류로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파리 강화회의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면은 그러면 그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밝혀주는 자료가 있으면은 간단한 문제인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조금 단정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줄 좀 적어봤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김규영 선생님하고 임시정부의 관계인데 임시정부에는 조직에 참여를 하질 않았어요. 직할도 없고요. 하지만 일본 자료를 보면은 이런 용어들을 진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21쪽에 두 번 마지막 이 단락 부분에서 보시면은 일단 김복을 김규식 선생님하고 같이 상해지 한일 독립운동계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인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료에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일본의 신문에서도 요명한 김복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면서 임시정부하고 관계 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일본의 첨부 자료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그 당시 한일 사회 그리고 임시정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표현을 했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2쪽을 한번 보시면은 22쪽에 여기도 하나 자료가 있는데 이건 새로운 자료 전혀 아닙니다. 새로운 자료 발굴할 시간 너무 없고 그래서 있는 자료를 좀 더 들여다보자
이런 마음으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등장한 인물 바로 진영명하고 이 하기봉이라는 사람 있죠. 이 두 사람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생각할 수가 있냐? 바로 1910년대 초반 내지 중반쯤에 김규영 선생님을 우리 설명할 때 주목할 것은 그 당시 뭐 하고 있었을까? 왜냐 자료로는 안 드러나기 때문에 추측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추측하기에는 1910년대 초 중반쯤에 중국에서 특히 상해에서 노동운동하고 관련되어 있는 활동하고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진영명 같은 경우는 그 비슷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이 22쪽에 요게 바로 인용 자료 밑에 중간 부분을 보시면은 김향구의 이 자서전 내용 다들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주목할 것은 아주 일찍부터 공산주의와 다른 사회주의를 최고 이데올로기로 이제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1910년대 초중반쯤에 분명히 사회주의 내지 노동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 좀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나중에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는데 그 다음에 넘어갈 것은 바로 안창호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안창호하고의 관계에 주목할 것은 23쪽에 있는 인용문 두 개 있어요. 이 인용문 1번하고 2번인데 이 자료의 시기를 잘 봐주셔야 됩니다. 1919년 8월부터 9월쯤에 이 상하이 한인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쓴 보고서예요. 그 보고서 중에서는 이 1하고 2의 공통점 바로 뭐냐? 안창호하고의 관계죠. 그 관계의 핵심 바로 뭐냐? 여기 김규영 선생님 때문에 안창호의 부하들이 하나 둘씩 떠났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이런 첩보 얘기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검토해야 됩니다. 검토해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검토한 방법은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사람 백남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백남칠이라는 사람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고찰을 해야 될 거예요. 분명히 안창호의 신복 부하인데 나중에 진짜 상하이 떠나긴 했어요. 근데 뭐 때문에 떠나는지 고찰해야 됩니다. 혹시 안창호하고의 의견이 안 맞아서 아니면 개인적인 진로 때문에 떠나는지 고찰을 해야 됩니다. 아직 시간이 부족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만약에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은 자, 그러면은 안창호가 자신이 맡고 있는 직책을 김규영에게 주겠다고 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김규영은 임시정부에 무슨 직책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은 충분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안창호는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는 임시정부 초기의 상황에서는 중국하고 외교 관계를 이제 발전시킬 때는 김규영 선생님 힘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김규영 선생님만큼이나 그 당시 중국 통도 없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김규영 선생 같은 경우는 임시정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개인적인 이제 임시정부에는 뜻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계속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3조 마지막 단락 김규영 선생님이 안창호를 반대하는 활동 지금 자료를 통해서 분명히 반대하는 활동하고 있었죠.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했을 때는 제 생각은 바로 독립운동의 방법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안창호 같은 경우는 이승만하고 비슷하게 이 친미적인 외교, 친중도 아니라 친미적인 외교 그리고 실력 양성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김규영 선생님은 꾸준히 무장투쟁을 주장해왔고 둔전병 제도로도 주장을 해왔죠.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등회나 문창범처럼 무장투쟁을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더 가까웠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24쪽을 보시면은 자 그러면은 김규현 선생님에게 보이던 반임시정부 이런 모습은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신채허 선생님 같은 경우죠. 그냥 신채허 선생님 같은 경우 대놓고 임종을 비난하고 그랬잖아요. 아주 유명하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24쪽에 3달러부터 시작해서 제가 얘기한 것은 바로 이게 우즈노미아하고의 접근 문제인데 디테일하게 얘기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몇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은 각조 29번을 보시면은 선생님에게 너무 죄송한데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하다 보면 조금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양해를 좀 먼저 구하고요. 29쪽은 우리 백예환 교수님이 이제 최근 발표하신 논문 중에 주장하신 건데, 그래서 제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김상설이란 사람, 김규원 선생님을 접근하고 그러니까 이제 회유하는 시점 문제죠. 그 시점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주장대로라면은 김상설이란 사람 1919년 5월부터 이게 우스노미아한테 활동비를 받았어요. 그 활동비를 받고 그다음 뒤부터는 김경에 대한 회유 공작을 펼쳤다는 그런 주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은 일기를 보면은 분명히 5월에 활동비 받아갔어요. 근데 그 활동비를 김규영 선생님 회유하는데 썼을까? 그거는 확실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김상슬 같은 경우는 베이징에 있을 때 1916년에 김규영 선생님이 베이징에서 활동하고 있었을 때 이미 있었어요. 베이징이. 그리고 일본 자료에서 보면은 김상설이라는 사람 그때부터 이미 일본 영사관하고 관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미 친일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또 친일적인 활동했을 거고, 그러면은 활동비 받은 것은 다른 데에서 쓸 필요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선생님 주장하기에는 이제 김상설이라는 사람이 김규영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일본까지 가다가 일본 내에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우스노미아하고 접촉하고 허락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일본에서 다시도 국내로 옮겨갔다는 이런 설정을 하셨는데, 그것도 조금 제 생각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시점 문제인데 여기 김다라는 아시겠죠? 뒤에도 얘기하는데 김다라가 이제 김창수 선생님 회유했을 때의 경우를 생각하면은 먼저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는 허락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접근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자 1919년 9월 초에 김상설은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우스노미아하고 접촉을 해요. 그래서 회유를 하겠다. 그 다음에 허락을 받은 거죠.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는 상하에 들어가서 다시 허락 받았으니까 본격적으로 김규영 선생님의 접근해가지고 회유 공작을 펼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9월 초 그리고 김규영 선생님이 국내 들어와서 우스노미아하고 만난 것은 10월 초죠. 그러니까 한 달 조금 안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 고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들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9월 초에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는 김상슬이라는 사람 다시도 상하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김규영 선생님 접근해서 그리고 본격적으로 회유 공작을 펼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제 발표문 25쪽 한번 봐주시면은 바로 맨 위에 단락이에요.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거 안창호하고의 관계죠. 안창호를 반대하던 활동했던 시기는 8월 9월 정보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김규영 선생님이 우즈노미아하고 만나고 나서 임시정부 파괴하라, 그리고 독립운동가들 전향시켜라, 이렇게 조건으로 거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후 시기를 따져야
이 안창호를 반대하는 활동하고 그 반임시 정부적인 활동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고 이제 그 당시 거래하는 조건하고 관계 있는지 없는지 따져볼 수 있는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결론 내리는 거 아니라 선생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도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들고 그래서 적어봤어요. 뭘 좀 써야 되고 시간이 부족하고 새로운 자료를 찾기는 어렵고 그래서 기존 연구하고 자료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한번 바라봅시다. 좀 용감하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어서 25조 빨리 넘어갈게요. 제가 좀 무리하게 제 생각을 적어놨어요. 자, 25쪽을 하면 꾸준히 보시면은 바로 귀국하고 나서 바로 한국실업은행을 설립하죠. 이미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다뤘으니까 다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주목할 것은 중간에 발기인하고 찬성인을 한 번 더 봤는데 참여하던 사람들만 보면 숫자로 치면은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 몇 명 있는데 한국 사람들 보면은 억지로 임시정부하고 연관시킬 수가 있긴 하는데 임시정부 쪽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매목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할 수가 있냐? 자, 이 은행 설립 중국 측하고 아주 긴밀한 사전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 계획을 들고 국내에 들어가서 무슨 놈이야 하고 접촉했다는 거죠.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 그 당시 김규영 선생님은 왜 은행을 설립하려고 했을까? 자, 그 당시 중국의 분위기를 보면은 여기 찬성인하고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사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사람 순문 선생님이 있죠. 장건 선생님도 있죠. 이 사람들은 그 당시 다 베이징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냐? 실업을 하고 있어요. 실업. 자, 혁명은 잠깐 조금 좌절되고 그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실업. 실업이라는 것은 좀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있어야 뭐 군대도 만들고 뭐 하죠.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김규영 선생님도 같이 했었다는 거죠. 같이 해서 그럼 내가 뭐 할까? 그럼 한중 연합을 해서 은행 좀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위험하게 들어간 거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태서 더 얘기할 거 뭐냐면은 그러니까 김규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다른 밀정하고 완전히 달라요. 다른 밀정들 같은 경우는 따져보면은 개인적인 활동비라든지 개인 출세라든지 관심을 얻어 보려고 하든지 그런 개인적 목적에서 독립운동에 관한 정보를 팔고 그런 사람들 태반이에요. 그런데 김규현 선생님은 뭐예요? 큰 목적을 가지고 은행 설립 왜요? 제 개인 부자 되려고 하는 거 아니죠. 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모험적으로 그거 뛰어든 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26쪽 보시면은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겠는데 26조의 두 번째 단락은 이게 선생님이 이제 이미 논문에서 이게 발표하신 편지죠. 편지 내용 두 통이죠. 두 통 중에서 제가 두 번째 편지 중에 추신 부분 이 내용 한번 주목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몇 년 전에 그 KBS 다큐에서 저도 다큐 통해서 알았는데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내용이죠. 상해에 있는 단원들로 인해 때때로 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밀 활동이 드러나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신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만 보면은 이건 무슨 내용일까? 밀정의 실체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도망간 건가? 이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제가 베이징 지역으로 추적해 보려고 혹시 베이징에 간 것은 피신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는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1919년 12월 말쯤에 상하이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상하이를 떠나야 할 이유를 밀정 활동 때문에 압박을 받아서 피신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을 한번 보면은
그가 두 번째 편지를 보낸 뒤에 그가 편지에서 소연배로 지칭한 예원영하고 같이 어디로 가는지 아시겠죠? 장주회담. 그래서 그 편지를 왜 보냈을까? 자, 이런 사실을 볼 때는 김규영이 편지에서 언급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밀정 활동 때문에 피신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자, 그 당시 자신을 수시로 감시하고 있는 일본 측 정보원을 따돌리기 위해서 쓰는 또 하나의 책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 좀 들었어요. 장주회담 좀 비밀리에 발각되지 않게 시선을 좀 먼저 돌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제 생각이에요. 추측이죠. 자, 그 다음에는 26쪽의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은 김규영이 한진교 그리고 박은식을 통해서 안창호하고 간접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인데 제가 조금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김규영이 한진교하고 밀접한 관계는 있었고 왜 있었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는 또 박은식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김규영이 안창호 내지 임시정부하고 서로 연락하는데 박은식은 다리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안창호한테 장주로 가는 여비를 받아낼 수 있는 그 와중에서도 중요한 역할 바로 박은식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김규영 선생님은 한진교를 통해서 편지로 안창호한테 여비 좀 지원해 달라고 했어요. 근데 바로 지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은식 한 번 더 찾아가서 여비를 지원해 달라.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여태까지 지금까지는 안창호하고 김기영 선생님은 만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편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했던 것으로 우리 조금 알 수가 있는 것 같은데 27쪽을 보시면은 중요한 내용은 아닐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이미 연구에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자, 아시다시피 장주 회담 끝나고 나서 7월 9일에 안창호가 만나죠. 만나고 나서 처음 이야기 나눈 내용 제가 인용문으로 또 넣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계속 고민을 해요. 그 내용 굉장히 묘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분명히 김기용 선생님은 안창호 찾아가서 왜냐 자기 들고 온 6개 사단 육성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좀 지원을 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청하러 간 거죠. 그래 요청하러 가는데 그 요청을 얘기하기 전에 여기 철혈단의 김덕이란 사람은 임시정부를 좀 압박하고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을 안창호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을 했어요. 자, 그럼 철혈단의 김덕이란 사람 왜 김규영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나 임시정부 요원을 좀 압박한다는 얘기를 했을까? 굳이 왜 김규영 선생님한테 얘기했을까? 그리고 김규영 선생님은 왜 그것을 또 안창호한테 얘기했을까? 왜냐하면은 안창호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임시정부한테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젊은 사람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김복 선생님을 좋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을 텐데 왜 그 얘기를 했을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생각을 한 것은 그 전에는 안창호하고의 관계가 안 좋지요. 그래서 부탁을 해야 되니까 부탁하기 전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임시정부 위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려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나 더 요청한 거 조금 도와주라 이런 의도였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관련 자료가 하도 없어서 그냥 제가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창호는 뭐라고 했어요? 제3자인 민간의 요력자인 김규영 선생님한테 다시도 부탁한 것. 당신이 나서서 좀 해주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그것도 굉장히 묘한 거예요. 그냥 그걸 얘기한 것은 바로 안창호는 김규영 선생님이 철렬단하고 좀 관련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좀 묘한 분위기였던 거죠. 어쨌든 결국은 6개 사단 이 계획은 뜻대로 안 됐죠. 아시다시피 안창호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28쪽이 바로 베이징으로 가는데, 베이징으로 가는 거 제가 또 추적을 좀 해봤는데 언제 베이징에 갔을까? 자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 저런 자료 비교해 보니까 28쪽의 4장 바로 밑에 단락 보면은 제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1921년 가을쯤에 베이징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왜냐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당시 일본의 자료를 보면은 언제 등장하고 언제 등장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것을 중합해서 1921년 가을쯤에 베이징에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는 베이징에 가서 이 시점 좀 주목을 해줄 것은 1921년 가을쯤이면은 베이징의 군사통일회의는 이미 끝났어요. 군사통일회의는 1921년 4월부터 6월까지 열렸거든요. 그니 다시 말하자면 김기훈 선생님은 베이징의 군사통일회의는 참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충분히 갈 수 있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떠 있는데도 안 갔어요. 왜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봐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 본인이 제일 관심 있는 것은 바로 뭐냐? 독립운동 좀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작은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잠시 중단했던 은행 사업을 계속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쪽의 마지막 단락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1921년 가을에 이제 베이징 가서 그 다음 바로 하는 일은 바로 중국 사람들하고 접촉하게 된 거예요. 자, 중국 사람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29조 보면은 중요한 인물은 당연히 바로 누구냐면은 김태석이라는 사람이에요. 김태석이라는 사람 굉장히 나중에 가까이 지내다는 거 우리는 다 아는데, 일단 김태석이라는 사람은 1916년 아까 16년에 이제 김기훈 선생님 베이징에 활동했었죠. 그 당시에 충분히 만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시 자료 부족해서 조금 더 추적해야 되는데, 이 사람 왜 중요하냐? 자, 김태석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29쪽에 이제 위에 달라 보시면은 이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당시袁世凯이죠. 그리고袁世凯그리고 밑에 있는 아주 고위직 관료들한테도 인장, 도장이죠. 세게 주던 사람이에요. 옥새 있죠. 옥새. 옥새를 세계 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중국에서도. 그러니까 이 사람 인맥도 딴 사람하고 차원이 달라요. 중국의 관료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김기훈 같은 경우는 은행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조금 파워 있는 사람 필요해요. 그 파워 있는 사람 조금 섭외를 해야 되는데 김태석은 딱이에요. 그죠? 그래서 두 분은 가까이 지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래도 아쉬운 것은 나중에 이 형화실업은행의 중국 측 이 합작하는 사람들 한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은 그 당시 중국 사회에서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급하게 사람을 구해죠. 그 인맥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 당시에 이전에 광주하고 상하이에서 같이 사귀었던 그 거물급 중국인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요. 빈약해요. 어쩔 수 없어요. 새로 베이징에 가잖아요. 그죠? 그 정도의 인맥을 확보한 것도 김기훈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딴 사람도 그렇지 못했을 거. 그래도 아쉬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서 중단되던 은행 설립 작업은 다시도 재개했어요. 그 다음에는 바로 무엇을 하냐면은 29쪽의 마지막 달라 봐요. 뭐냐면은 바로 중국 측, 한국 측에 합작한 사람도 필요해요. 왜냐? 한중 합작이에요. 은행의 성격은. 그러니까 한국 쪽 분립만 있으면 안 되고, 상하이에서 안창호를 찾아든 것처럼 또 누구를 찾냐면 바로 박용만을 찾아든 것 같아요. 박용만. 그러니까 순서는 바로 뭐냐? 김기영 선생님은 구상을 해요. 구상을 얼마 정도 해놓고 중국 파트너도 다 찾아내고 그 다음에는 바로 박용만
박용만하고 손을 잡은 거죠. 그럼 박용만은 왜 차냐? 안정화하고 비슷하게 그 당시 베이징 사회에서는 박용만의 파워죠. 제1 지도자이면서 미주 사회에 송금을 받을 수 있는 자금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쥐대인 사람이죠. 그래서 박용만하고 손을 잡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박용만은 또 남다른 다른 장점이 있어요. 바로 이게 29쪽하고 30쪽인데 뭐냐면은 박용만은 부하들이 있잖아요.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 조직 바로 뭐냐면은 제2보합단이에요. 제2보합단의 대원들은 전국 각지, 중국 전국 각지뿐만 아니라 국내 일본까지도 가 있어요. 자, 이런 인력망을 이용해서 자금을 모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도 요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박용만하고 손을 잡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30쪽 중간 부분 제가 설명하는 것은 바로 뭐냐? 그 일본의 정보의 자료에서는 김복을 박용만은 부하로 계속 소개를 했잖아요. 그죠? 초창기 글을 했어요. 그 부하로 파악했던 이유는 바로 뭐냐? 이 조직 때문이요. 바로 1922년 이 초봄이죠. 박용만에 의해서 조직된 군사통일회라는 단체예요. 이 군사통일회는 김규영 선생님이 유일하게 참여했던 독립운동 단체예요. 이 단체 참여하는 이유는 바로 누구냐? 박용만 때문이죠. 박용만하고 손을 잡고 박용만의 인력망을 이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조직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직에서는 박용만은 회장, 김복은 간사. 그러니까 일본 자료에서는 부하다 이렇게 파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게 30쪽 역시 이게 밑에 두 단락을 보시면은 일본 자료에서는 한 24년 내 3월쯤에 자료를 보면은 김규영을 이 은행의 총책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 흰화실업은행 설립자도 박용만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정보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24년 3월 정보를 보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구체적 내용은 제 발표문을 한번 봐주시면은 좀 되겠습니다. 31쪽으로 넘어가면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은행은 실패했어요. 다 아시죠? 실패하는 이유는 제가 이전에 쓰는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조금 이제 추측을 해봤는데 제가 여기서 두 가지 조금 더 주목을 했어요. 하나는 바로 김다라의 관계. 김다라의 관계는 김규영 선생님한테는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자, 왜냐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발굴하신 그 편지에서 김다라는 여러 번 등장했어요. 김다라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우스노미야에게 보낸 편지에서 김다라를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자, 일단 그 내용통에서는 김규영 선생님은 김다라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직접 만나는지 아니면 편지를 주고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김다라가 주장하고 있는 자치론도 자기는 동의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김다라를 그렇게 많이 언급을 하면서 내세우냐? 많이 내세웠어요. 왜 내세우냐? 우즈노미야 앞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제 소설을 쓰는 건데 김다라 같은 경우는 고급 밀정이었어요. 급이 달라요. 고급 밀정이죠. 이 사람을 계속 언급을 하면서 자기의 이미지도 같이 높이면서 왜냐? 자기 믿어달라는 거죠. 김규영 선생님 이런 식으로 자기 믿어달라고 왜 자기 믿어야 돼요? 돈을 지원해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고급 밀정도 이렇게 알고 있고 이런 주장 찬성하고 하니까 날 믿고 돈을 좀 지원해달라. 나도 활동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 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베이징에 가서 김다라하고 어떻게 지내냐. 자, 이미는 선생님 논문에서도 얘기하는데 김다라하고는 주소지를 보면 이웃으로 좀 지냈어요. 초기예요. 초기. 그냥 1921년 10월쯤에 일본 내 조사 자료에서는 이웃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자료를 보면은 이웃으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분명히 두 분이 알고 지내고요. 자, 김규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김다라의 도움 필요해요. 새로 정착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움 필요하고 하니까 그래서 좀 가까이 지내던 것 같은데, 근데 뒤에 자료를 보면은 초기 주소지 이웃이란 거 말고는 두 사람 같이 활동했던 흔적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김다라 같은 경우는 자료에서 많이 잡혀요. 중국의 독립운동 단체 중요한 장소에 대부분 등장해서 뭐예요? 독립운동의 상황을 정찰해가지고 일본에 밀고 하는 거죠. 그 역할을 했던 사람 바로 김다라인데, 그런데 김보 선생님은 그런 독립운동 단체에 다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럼 반대로는 김규영 선생님이 참여했던 군사통일회에는 김다라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둘은 같이 활동하는 흔적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또 제가 소설을 좀 써봤는데, 자, 김규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김다라 실체를 알아요. 실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분리 활동하는 데는 끼워주지 않은 것 같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끼워주질 않으니까 정보에서 잡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그래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김다라의 실체를 알면서 왜 독립운동가들한테 알려주지 않았을까? 김규영 선생님.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알려주질 않았어요. 혼자 알고 있었어요. 32쪽의 맨 윗단락. 그래서 제가 또 고민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데, 제 생각은 김규영 선생님이 그 당시에 기타 독립운동가들이 벌이고 있는 단체 활동을 좀 부질없는 활동이라고 생각해서 무관심이었을까? 본인이 얘기를 안 하고 김다라의 파괴 없어도 별로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단락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1922년에 10월에 독립신문에 김복 선생님 밀정설이 불거지죠. 그거는 우리 다 아는데, 이 밀정설이 터진 시점은 흥화실업은행에 설립된 지, 그러니까 정식 영업된 지는 한 달밖에 안 돼요. 한 달밖에 안 되는 시점에서 밀정설이 터졌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 당시에 은행 같은 경우는 자본가 없는 상태에서 영업을 아주 무리하게 시작하거든요.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 자금을 모집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안 좋은 신문이 터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은행의 활동에 얼마나 치명적이었을까 하면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는 또 시점적인,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왜 1922년 10월이냐? 한 2년 지나잖아요. 그죠? 그 시점에 터진 이유는 바로 뭐냐? 또 김다라하고 관련 지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에서 이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 다음에는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의 이 신문, 또 이 은행의 설립 실패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자,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 이 신문 보도할 때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우선 이 은행 설립 소식을 전하면서 그다음 박용만하고 연관시켜요. 그 다음에는 바로 정정 기사를 내요. 두 신문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의미를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제 기사 내고 나서 그 다음에는 누구 요청에 의해서 정정 기사 나가죠. 요청한 사람은 당연히 박용만이나 아니면 김규영 측이라고 우리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거, 실업은행은 만약 독립운동하고 관련 지어면은 굉장히 위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규영 측에서도 계속 강조한 것은 우리는 실업을 위해서 설립한 은행이지 독립운동하고는 관련 없다. 이를 강조해. 왜 이렇게 강조하냐? 일제히 탄압을 받아요. 이제 독립운동하고 연관시켜서 그 다음에는 그 핑계로 은행 못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박용만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독립운동하고 관련시키면은 중국의 투자자들, 합자자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베이징에 와서 김규영 선생님 새로 찾은 파트너는 대부분 중국 관료들이에요. 중국의 관료들은 중국 그 당시 한국 독립운동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독립운동하고 관계 있다 이렇게 사실로 드러나면은 자기들 굉장히 위험해져요. 베이징 정부의 관료잖아요. 그 당시 베이징 정부는 조금 친일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문 보도는 나왔어요. 정정 기사를 내긴 했지만은 나왔으니까 분명히 은행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33쪽 중간을 보면은 또 때마침 신문 보도 나오고 나서 그 다음 4월쯤부터 은행의 중국 측 합작자들 하나 둘씩 손을 떼요. 은행에서 사직서도 내죠. 그 웬일까? 그러니까 이런 신문이 터져 나가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거 우리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렇게 은행 운영에 너무 어렵게 되고 그리고 사기죄까지 나와가지고 그래서 고소당했죠. 그래도 은행 설립이 그냥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금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자금 모집하는 거 어렵다고 판단해서 결국은 방향을 돌린 거 바로 뭐냐? 군벌 세력이죠. 그러니까 33쪽 보시면은 바로 군벌 세력하고 이제 또 연대를 취하는데 33쪽 밑에 부분을 보시면은 자, 이 자금 확보하는 이 과정에서 김규영은 처음에 박용만하고 같이 군벌 세력 바로 누구냐면은 지기파라는 것은 바로 이제 그 당시 친일적인 군벌 봉천파하고는 적대 관계예요. 자, 시도를 했어.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거래를 하는 거죠. 무슨 거래냐? 자, 우리는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을 통일해 가지고 번개파를 뒤에서 칠 테니 우리를 손잡아서 활동 자금을 좀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 번 거래를 했는데 결국은 돈을 받아내지를 않았어요. 자, 여기 제가 쓴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 얼마 지원을 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받아내지를 못한 것 같아요. 받아냈으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은행 원령도 얼마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령 하지를 못했으니까 받지는 못했어요. 결국 실패하고 33쪽 맨 아래 부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 지기파는 김규영하고 박용만을 지원해줄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 그 당시에는 김규영하고 박용만 두 분 은행 때문에 이미 신용은 떨어질 대로 이미 떨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이 동북 지역에 있는 독립군을 과연 통일해서 우리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실력을 갖고 있을까? 그렇게 의심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34쪽에 한번 보면 제가 마무리 좀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34쪽은 바로 뭐냐면은 박용만의 변절설하고 또 연결시켜서 우리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미 알려져 있어요. 1924년 12월 1923년 12월죠. 그때쯤부터 이제 박용만은 러시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본 영사관하고 접촉을 했어요. 그 뒤에는 변절설이 나오죠. 자, 변절설 때문에 박용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굴욕을 좀 치렀죠. 자, 그 과정에서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김규영 선생님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흔적은 없고 그리고 34쪽을 보시면은 각주 68분을 보시면은 이런 연구가 있어요. 자, 박용만이 일본 측하고 접촉하는데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은 기토 사스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굉장히 유명합니다. 장기간 베이징에 체류하면서 한국 독립운동에 관한 정보를 엄청 많이 수집해서 보고를 했어요.
솔직히 저는 베이징 지역 독립운동 연구를 하면서 이 사람 쓴 보고서를 많이 참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측이 나오는데 김규영하고 관련 지연 흔적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시기에 김규영 선생님 무엇을 하고 있었냐? 중간 부분 보시면은 자, 은행 자금 3만여 원을 횡령하는 사람을 쫓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찰을 고발하기도 했고 결국은 그 돈을 찾지를 못했어요. 자, 이 시점에서 제가 자료를 찾다가 바로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이 자료예요. 우리 각주를 보시면은 제가 34쪽의 마지막 단락 부분 관련되어 있는 여기 72쪽 72 아닌가 71쪽 71번 각주 그 자료인데 그 자료는 공개된 거 아닌데 이 자료 굉장히 내용 방대해요. 많아요. 주로는 앞부분 주목했는데 뒷부분은 언급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뒷부분은 보시면 바로 김규영 선생님이 이런 사건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소송 사건이 있었어요. 그 소송 사건의 주인공 바로 김자원이라는 사람인데 김자원이라는 사람이 중국 그 당시 베이징의 유명한 부자 상대로 고소를 하고 있어요. 고소를 했는데 근데 장기간 해결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김규영 선생님 등장해요. 김규영 선생님은 이 김자원하고 오페부 군벌하고 연결시켰어요. 자, 오페부는 그 당시에는 2차 지풍전쟁 사이에 군자금 필요해요. 그래서 거래를 했어요. 그냥 오페부 군벌한테 우리를 도와줘서 이 소송 좀 이기게 그냥 소송 금액 굉장히 커요. 300만 원이요. 굉장히 큰 자금인데 만약에 그 돈 받아내게 하면은 왜냐면 오페부가 당시 힘이 있으니까 힘에 의해서 좀 받아내 달라는 거예요. 받아내면은 군자금으로 250만 원을 헌납하겠다. 이를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오페부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와줬어요. 그래서 결국 중국 부자를 감옥에 가둬가지고 돈을 받아내려고 했죠. 근데 운이 안 좋게 그 당시에 풍옥상 있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쿠데타 일으키고 나서 그 뒤에 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료에 안 나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베이징의 정세가 달라져서 그 부자가 풀려났을 것 같아요. 어쨌든 돈을 받지 못했는데 문제는 35쪽에 맨 윗단락 보시면은 자, 그 뒤에는 김규응은 지기파가 패배하고 나서는 아예 연대 상대를 바꿔가지고 반지기파의 풍옥상 이 세력을 출중하게 돼요. 그리고 자료에서는 자, 이 풍옥상하고 좀 연대를 이루려고 천지하고 봉천 방면을 진출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1924년 말쯤에 이미 베이징을 떠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료에서 보이는 1924년 10월부터 중정을 감췄다고 해요. 감췄다는 이유는 바로 뭐냐? 베이징을 떠나가지고 천진, 봉천 이 사이를 오가며 풍옥상 세력하고 연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번개 군발하고도 접촉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또 다른 자료에서 나온 거 바로 뭐냐면은 김규영은 군발 풍옥상의 고문으로 일하고 그 다음에는 29년에는 장학량 회하에 제만 한인 입적조사위원회의 조직위원장 임명하게 되는 그 배경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뜬 소문은 아니라 진짜 그랬다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추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뒷부분 뭐냐면은 박용만의 이후의 행적을 추적을 하면서 김규훈 선생님하고 관련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려고 했던 건데 자, 박용만은 결국은 베이징을 떠나가지고 미주에 가요. 미주에 한 1년 있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 과정에서 일본에 계속 감시를 했어요. 많은 자료를 남겼는데 그 중에서 김규현 관한 자료는 한 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시 말하면 적어도 박용만이 베이징을
떠날 때 이미 김규영 선생님하고의 합작은 끝났어요. 그 뒤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베이징에서 친하게 지내던 김다라 그리고 박용만 잇따라서 암살로 그냥 죽임 당했죠. 하나는 밀정설, 하나는 변절 때문에 죽임 당했어요. 근데 김규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신문에서도 밀정설 나왔죠. 비슷한 상황인데 그런데 끝까지 무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1922년에 10월 독립신문 보도도 정정 기사를 냈잖아요. 정정 기사 낸 것은 김규영 선생님 조카 이 요청에 의해서 정정 기사를 냈어요. 그런데 요청이 있다고 해서 다 정정 기사를 내주나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정정 요청 들어왔을 때 검토를 하겠죠. 검토를 하니까 이거는 정정을 해야겠다 결정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김다라, 박용만은 다 죽임 당했는데 김규영 선생님은 그렇게 대대적으로 밀정서 나왔는데도 무사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당대인들이 이 문제를 우리 지금처럼 그렇게 밀정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한다는데 너무 길었습니다. 아이고, 옆에서 그 발표하시는 걸 들으니까 아주 열기가 느껴집니다. 저 장례는 이렇게 쌀쌀한데 옆에서는 아주 열기가 느껴집니다. 좋습니다. 예, 이어서 그러면 그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그 지정 토론자이신 김종구 선생님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 발표를 하신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 배경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자료의 한계, 제한된 자료의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이 범죄 선생의 총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기에 상당히 그 제약이 따르고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표하신 인물관계를 통해 본 북경에서 김규홍의 활동 논문은 범죄 선생의 어떤 또 다른 모습을 또 복원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평가할 만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상해 임정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임종의 인물들과 교류한 점을 독립의 어떤 방향성과 방법론의 이런 노선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추론했는데 저도 역시 필자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은행 설립을 전후한 시기에 밀정으로 오해받으면서도 끝까지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것은 그 독립운동의 선결 과제로 그 범죄 선생이 견지했던 무장투쟁의 어떤 선결 조건으로 그 자금 확보라는 실리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그런 근거를 제시하고 저도 동의하는데 이 점은 바로 그 범죄 선생이 밀정에 대한 의구심 해소와 독립에 대한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에 대한 그 어떤 비판이나 생각보다는 궁금해서 이제 여기 질문을 3가지 적어놨는데요. 이 토론문 참조하시고 두 번째 둘째 질문이 그겁니다. 그 신의 혁명이 중국에서 가지는 그 의미가 상당히 크고 아마 근대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는 굉장히 큰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것이 동아시아 특히 우리 한국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되는데 이 신의 혁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그런 범죄 선생의 위상도
굉장히 남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지금 현재 중국에서의 그 김규흥에 대한 연구와 평가는 어떠한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범죄 선생도 일반 우리 그 독립을 꿈꿨던 그 애국지사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뭐 저 학교 설립이나 이런 계몽주의 운동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 후에 이 범죄 선생 같은 경우는 뭐 둔전병제 양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장 투쟁론의 입장을 끝까지 견지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온건한 계몽주의 노선에서 상당히 혁명적이고 과격한 그 무장 투쟁으로의 그 노선이 바뀌는 그런 어떤 사상적인 전환과 이런 때에 그 영향을 끼쳤던 그런 인물이 있다면 그 관계도 좀 연구해봐야 되지 않나 싶고, 이런 노선 변경의 동기나 이유가 또 무엇인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손 선생님이나 우리 저 백영환 선생님께서 아시는 대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생각에 이제 그 두 번째 토론자이신 김성원 선생님 토론도 하고 종합적으로 하고, 또 가능하다면 여기 플로어에 계신 또 분 가운데도 토론 문제를 제기해 주신다면 같이 토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성원 선생님 또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성원입니다. 20년 이상 많은 시간들을 독립운동과 관련된 연구를 하셔왔고, 또 우리 건국대학교에서 영예의 베스트 티처 3관왕이신 손영훈 교수님을 토론 자리에 모시고 발제하신 내용을 접하게 되어 옥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토론문을 참고하시고 맥락이 연계는 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그 향강 잡지의 그 축사에 나온 내용을 보더라도 그 동포들의 자립, 자강, 독립운동으로 평생을 헌신하셨음에도 선생님의 업적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독립운동하면은 임시정부 요임과 그리고 만세운동하면은 유관순 열사를 대표적으로 꼽습니다. 그 박용만이나 특히 그 밝혀지지 않은 김산과 같은 분에 대한 그 연구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그 김규흥 선생님에 대해서 토론한 자리만큼 그동안 최근의 논란에 대해서 제 토론문에는 친일이나 밀정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내용 보시면은 옥천 사람으로서는 그런 내용들을 쓰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KBS 보도된 내용을 제가 여러 번 돌려봤습니다만은 그 우츠노미야 따로의 그 편지 그 봉투를 가지고 크게 마지막에는 아주 화면을 전개를 해가지고 마치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친일과 관련된 일들을 했지 않냐라는 그 미스테리하게 이렇게 보도를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보도를 읽어보신 분은 아마 옥천 분이면은 또 독립운동에 대한 내용을 아는 분이라면은 참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무는 보되 숲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나의 우리, 너의 우리 이렇게 사상이 다른 그런 부분도 있어서 우리나라 그 동포끼리도 많은 그 살상이 일어났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독립운동 이후에도 또 제주 4.3 사건이라든가 보도연맹으로 인해 가지고 억울한 죽음을 당한 분들 많이 있는데, 제가 그 오늘 와서 더 느끼는 것은 우리 그 김규흥 선생님의 후손들이
그 억울함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한 해결의 키맨은 백영환 교수님이나 우리 손용 교수님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한 학계의 재평가가 명확히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짤막하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지금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시고, 옥천에 사시는 분들이나 혹은 이제 특히 이제 후손분들 입장에서는 이 KBS 방송 이후에 말하자면 이게 그 명예가 회복돼야 된다라든지 또 이제 그 친일파가 아닌 쪽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게 참 그 애가 타시는 그런 장면은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이제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그 역사가는 사람들의 기본 입장은 뭐 이제 그런 문제를 그 해결하는 입장에서 말하자면 그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에서 연구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 점도 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저 서두에 강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연구라는 게 상당히 이렇게 장기적으로 또 그 전면적으로 이렇게 전포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강조한 건 그거죠. 이제 그 적어도 우츠노미아와의 접촉 전후를 같이 봐야 된다. 우츠노미아에게 보낸 편지라든지 또 우츠노미아 일기에 나오는 면담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는 사람이 정말 그 곤혹스러울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그 친일적인 일제의 통치에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할 정도로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보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또는 뒷자리에서 하는 말이 그 골치 아프니까 그냥 관여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 논문을 쓰게 된 것도 아마 여기 계신 김상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는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글을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만 가지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주로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그렇게 친일 또 임시정부 요인에 대한 회유 이런 계획을 실현하고 또 그것 때문에 당시에 한인 지사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은행 설립이라든지 또 장주회의라든지 이런 사실은 바로 그 직후에 있었다. 그걸 같이 봐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더라도 여하튼 우츠노미아와의 관계 이 문제는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무모한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 흔히 하는 말로 이제 호랑이 굴에 들어간 단신으로 들어간 그런 이제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들 제가 기대하기로는 우츠노미아 관련 자료들이 전면 공개되고 그런 과정에서 우츠노미아가 어떻게 재정 지원을 안 하기로 결정했는가 의 이유가 나온다면 그렇다면 우츠노미아가 김교웅을 어떻게 보고 결국은 안 되겠다 거래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단절하고
결국은 이제 김규용의 그런 본 의도가 그 이제 유준호의 알아차리는 이런 걸로 그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제 기대는. 그런데 이제 그게 편지나 뭐 김다라도 좋고 누구도 좋은데요. 그 편지들이 나오고 언급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그 뭐 마침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게 마침표 저희가 찍는 게 아니고 자료가 찍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에서의 이 김규용에 대한 평가가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중국 학계가 뭐 이 저 김규용을 연구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제 주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중국 학회에서 이제 중국어로 발표한 그 논문들을 통해서 이런 신해혁명 참여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장주회의에 참여한 한국인이 있다, 또 그 관련 사진이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 학계에 알려져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신해혁명이 자기들 말로는 이제 중국 학계에서는 신해혁명의 국제성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동아시아의 신해혁명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것들은 대체로 중국 학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향강 잡지가 최근에 이제 중국의 네이버라고 할 수 있는 바이두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두라는 그 이제 그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찾아보니까 향강 잡지가 올라와 있는데요. 그게 너무 좀 그 부실하고 내용이 누가 썼는지 아마도 누가 도서관에서 누가 쓰신 것 같아요. 썼는데 한국인들이 참여한 또 뭐 박은식이나 김규용 선생이 참여한 잡지라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고, 그 내용이 뭐 이렇게 무슨 뭐 그 글들이 있고 주로 필명인 것 같다. 그리고 범죄, 배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 잘 모르는, 내용을 잘 모르는 그 중국 도서관 쪽에서 그 잡지를 올린 거 아닌가 싶은데요. 뭐 기회가 있으면 저도 이제 바이두 같은 데에 수정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중국 혁명파의 재정 지원을 받았지만 한국 그 언론가인 나은식 선생이 한 것이고, 그것을 모두 이렇게 계획하고 연기한 것은 범죄 김규용 선생이 하신 것이고, 이거를 분명하게 밝히는 그런 그 작업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장투쟁에 대해서 김규용 선생이 이렇게 처음부터 그 안창호한테 보낸 첫 번째 편지부터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아까 질문하신 분께서는 한국 국내에서는 뭐랄까 교육 사업 이런 데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어떻게 무장투쟁으로 이렇게 그 바뀌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글쎄 이제 아마 그게 이제 그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가는 그 직전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게 말하자면 실력 양성, 자강 이런 거였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지사들이 뜻있는 분들이 모두 이제 교육 사업에 뛰어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의병 운동에 나섰던 그런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기는 김규용 선생이 뭐 그 이런 그 저 자강의 입장에서 무장투쟁 입장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기 보기보다는 아마 그 중국에서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지면서 한국의 독립은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입장에서 아마 두 가지 언론을 통한 활동, 또 한 이제 그러니까 신문을 만드는 거, 잡지를 만드는 그거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무장투쟁, 둔전병이라는 게 이제 토지를 직접 이렇게 그 경영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군자금을 쓰고 또 거기에 군사 기지를 만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둔전병을 그 주장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만약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본인이 참여했던 그런 중국의 혁명 기의, 그 중국에서 기의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말로 하자면 아마 그 무장투쟁. 그게 바로 본인이 했던 거고, 그걸 보면서 결국 그 공화정부를 만드는 그런 혁명적인 일을 그러려면 무장투쟁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아마 충분히 했을 법하고, 그리고 이제 국외에 나와 있는 독립지사들이 무장투쟁을 한다고 했을 때 있어야 될 건 경제적 기반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둔전병이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이제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김경에 대한 학계의 재평가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가 좀 더 발굴되고, 또 젊은 연구자들이 이제 좀 더 이렇게 힘을 쓰고,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이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송이든 또 뭐 다른 쪽에서든 이것을 이쪽이다 저쪽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멈추어지지 않았나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그렇게는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논문을 쓰고 난 다음에 아무도 학계에서든 뭐 언론계에서든 반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그런 연구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연구들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어쨌든 뭐 모두가 다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도 얘기하셨는데 이제 북경에서의 활동을 얘기하면서 풍옥상이나 혹은 뭐 오페부 내지는 이제 장장님 이런 군불들과의 관련성을 얘기하셨는데,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저는 이제 뭐 선생님의 이런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제측 자료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정보원들의 자료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제측 자료에 보면 소문에 의하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상 이제 정보원들을 동원해서 여기저기 이야기들을 모아서 이렇게 쓴 것이고,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100% 얘기하기는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쪽에 말하자면 보완 자료들이 함께 이렇게 논의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제 저는 김규영 선생의 활동 스타일로 봐서 뭐 이건 뭐 처음부터 신해혁명 단계에서부터 그 활동하시는 걸로 봐서 이런 군벌척과의 뭐랄까 교섭이랄지 또 지원을 얻기 위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뭐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단서들이 나오고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또 검증할 수 있는 복수의 한 개가 아니고 두세 개의 그런 자료들이 나온다면 좀 더 이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 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게 지역 단위 당항관이나 혹은 지역 단위의 신문 자료나 지역 단위 인물들의 뭐 회고록이나 중국에는 이제 문사 자료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그런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이나 참여했던 분들이나 또 그 자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만드는 그런 책들이 각 지역마다 또 뭐 성마다 또 중앙정부마다 이렇게 다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믿지 못할 이야기도 많은데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문사 자료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사 자료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작업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실은 공력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한두 개라도 더 밝혀질 수 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뭐 추가하실 일 있으시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저는 뭐 별도로 설명할 건 없는데, 근데 김규영 선생님이 왜 연구가 안 되는지도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선생님 다 얘기를 해주셨죠. 자료 문제죠. 자료 문제도 그렇지만은 이제 한국의 독립운동사 연구의 과정을 보면은 일단 지역적으로는 이제 만주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상해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초점 맞춰져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는 당연히 김규영 선생님은 연구자의 눈에 안 들어오죠.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은 독립운동가들하고 개별적으로 연결돼 있었지만은 단체에도 가담하지를 안 하고, 그러니까 어디서든 이름 드러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가 좀 많이 늦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독립운동사 전공은 아니신데 중국사 전공이신데 먼저 연구를 시작하신 걸 통해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게 김규영 선생님 활동 자체, 그죠? 그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 하여튼 빨리 정지 붙이게달라 이 말씀만 안 하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또 특히 옥천에 정말 중요한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일단 제 역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